네, 요새 날씨도 점점 더워지고 또 날씨가 굉장히 이제 좋아지는 것 같은데요. 어, 네, 좋은 날씨에 공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 저희가 이제 이제 하드웨어 보안에 대한 그런 하드웨어 보안을 이제 공부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하드웨어 보안이 이제 프로세서 그러니까 컴퓨터 시스템에서 프로세서 쪽에 이제 보안과 밀접하게 사실은 뭐 프로세서의 보안 문제가 하드웨어의 보안 문제라고 할 수 있죠. 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컴퓨터 구조에 대해서 어, 열심히 이제 공부를 했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저 컴퓨터 내부에서 컴퓨터 구조에서 어떤 부분이 이제 보안적으로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 특히나 이제 뭐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뭐 소프트웨어가 가지고 있는 취약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되긴 할 텐데, 뭐 하드웨어라고 역시나 이제 하드웨어가 가지고 있는 취약점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드웨어는 이제 소프트웨어랑 다르게 뭐라 그럴까 의도하지 않았던 채널 우리가 이제 보통 사이드 채널 혹은 부채널이라고 부르는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공격이 이루어질 때가 많이 있고요. 사실 소프트웨어를 통한 이제 공격이 아니라 하드웨어 자체를 통한 이제 공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의도하지 않았던 채널 그 이제 부채널 그러니까 사이드 채널이라고 부르는데 뭐 그 부분을 통해서 어떻게 공격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은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이제 저번 시간에 이제 배운 거를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저번 시간에 우리가 이제 버추얼 메모리에 대해서 배웠고요. 어, 버추얼 메모리라는 것은 실제 이제 피지컬 메모리 공간이 아니라 그것보다 이제 더 많은 공간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소프트웨어에 이제 보여주는 그런 뭐 역할을 하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네, 어쨌든 뭐 말씀드렸듯이 원래 이제 의도는 메모리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메인 메모리 DRAM이 사이즈가 작고 너무 비싸기 때문에 하드디스크나 이제 이런 하드디스크 같은 스토리지를 어, 많이 이용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DRAM은 그냥 캐시처럼 이용을 하자라는 목적에서 이제 출발을 했지만 뭐 지금은 이제 그것보다는 약간 이제 컴퓨터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 사이에 그 메모리를 어느 부분에 이제 쓸 것이냐, 그러니까 메모리 매니지먼트라고 하는데요. 그럼 메모리 매니지먼트 기능에 더 많이 이제 사용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핵심은 소프트웨어한테는 이렇게 버추얼 어드레스가 이제 보여주는 거고요. 그거를 이제 실제 우리가 이제 약간 소프트웨어는 그 어떤 데이터를 이제 액세스 할 때는 어쨌든 우리가 이제 로드 인스트럭션이나 뭐 그런 데이터 트랜스퍼 인스트럭션을 이제 사용을 해가지고 그 데이터를 이제 메모리로부터 이제 읽어오게 되는데 그때 쓰이는 어드레스가 이제 virtual 어드레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소프트웨어는 이제 그 어드레스를 가지고서 이제 데이터를 액세스를 하게 되고요. 그렇지만 실제 우리가 이제 그런 피지컬 월드, 그러니까 리얼 월드에서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공간은 그 DRAM 혹은 뭐 스토리지에도 저장이 될 수 있긴 하지만 뭐 대부분의 경우 이제 DRAM에 이제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virtual 어드레스를 우리가 이제 피지컬 어드레스로 변환, 트랜슬레이션을 시켜줘야 된다라고 했고요. 그때 이제 변환하는 그때 변할 때 이제 요 버추얼 페이지 넘버 부분만 피지컬 페이지 넘버로 이제 변환이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이 변환에 쓰이는 테이블을 우리가 이제 페이지 테이블이라고 이제 부르고요. 그 페이지 테이블은 그 어쨌든 버추얼 어드레 페이지 넘버로 우리가 이제 액세스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그 페이지 테이블에 이제 저장되어 있는 그 피지컬 페이지 넘버 그리고 그 다음에 각각의 페이지에는 우리가 이제 리눅스에서 이제 파일 쓸 때 파일에 이제 애트리뷰트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 파일은 뭐 그 소유자는 읽을 수 있고 그룹은 뭐 읽을 수 없고 뭐 게스트는 읽을 수 없고 이런 것처럼 뭐 퍼미션이라든지 아니면 뭐 파일의 속성 그러니까 뭐 이게 뭐 리드온이냐 아니면 라이터블이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속성을 이제 가질 수가 있는데요. 그
페이지에 대한 속성을 나타내는 플래그가 역시나 이제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그 또 다른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읽을 수 없는 그런 페이지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역시나 이제 보호를 해야 되는 페이지, 뭐 이런 부분들도 이제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런 액세스를 이제 컨트롤하기 위한 그런 플래그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테이블은 이제 메모리에 이제 저장이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뭐 그렇지만은 그 메모리에 이제 저장을 할 때 너무나 이제 사이즈가 커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이라키컬 페이지 테이블을 이제 사용을 한다라고 했고요. 근데 이제 하이라키컬 페이지 테이블을 이제 사용을 할 경우에는 이 페이지 테이블을 몇 단계 거쳐서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는 뭐 지금까지는 이제 로드 인스트럭션이 이제 수행이 되면은 그 로드 인스트럭션을 가지고서 어드레스를 가지고서 바로 메모리를 읽어온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버추얼 메모리를 이제 배웠으니까요. 실제로는 이제 데이터가 이제 DRAM이 있을 때는 그런 버추얼 어드레스가 피지컬 어드레스로 이렇게 트랜슬레이션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트랜슬레이션을 시키려면은 페이지 테이블을 그냥 거쳐야 되고요. 근데 이제 페이지 테이블은 메모리 DRAM에 있다라고 했죠. 예, 그러니까는 사실 이제 그 페이지 테이블은 뭐 그냥 데이터 스트럭처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에서 이제 보통 많이 다루는 데이터 스트럭처처럼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뭐 그렇지만 이제 사이즈가 너무 커지면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처럼 이제 하이라키컬 페이지 테이블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뭐 하이라키컬 페이지 테이블을 사용하게 되면은 뭐 사이즈는 줄어드는 대신 한번 페이지 테이블을 액세스할 때 여러 단계를 이제 거쳐야 되는 문제점이 있고, 뭐 그만큼 이제 DRAM을 많이 액세스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좀 예시를 들었는데요. 요 소프트웨어에서 쓰는 어떤 버추얼 스페이스가 이렇게 돼 있을 때 어떻게 우리가 이제 원 레벨 페이지 테이블 그냥 entire 그 버추얼 스페이스를 그냥 통째로 한 번에 그런 피지컬 페이지로 이제 매핑 시키는 경우, 그런 원 레벨의 경우는 4GB, 이 example에서는 된다라고 했죠. 네, 투 레벨일 경우에는 한번 그 앞에 있는 요 레벨 1 페이지 테이블을 한번 액세스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레벨 2 페이지 테이블을 액세스를 하게 됐는데, 우리가 이제 레벨 2 페이지 테이블을 이제 만들 때 이 레벨 2 페이지 테이블은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실제로 있는 그런 영역만 우리가 이제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레벨 1 같은 경우에는 뭐 엔타이어 영역에 대해서 매핑되는 정보를 이제 가지고 있게 되는데, 레벨 2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제 데이터가 이제 있는 경우만 그 레벨 2 페이지 테이블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뭐 그리고 이제 커널 영역 같은 경우에는 페이지 테이블 없이 그냥 바로 액세스를 하게 돼요. 왜냐면 이제 커널 영역은 아무래도 이제 빨리 액세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바로 이제 페이지 테이블 거치지 않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뭐 실제로는 그 소프트웨어가 액세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노멀한 소프트웨어는 액세스를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렇지만은 어쨌든 데이터는 동작 있기 때문에 커널 영역은 이제 액세스를 할 수가 없어서 페이지 테이블이 생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원 레벨일 경우에는 요 커널 영역도 이제 매핑되는 그런 정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페이지 테이블이 이제 있긴 하지만 이런 하이라키컬 페이지 테이블이 생성될 경우에는 또 로우 레벨 페이지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해당되는 그 데이터가 있는 영역에 대해서만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게 128MB씩 이제 하나 엔트리가 128MB씩 이제 매핑이 된다라고 했죠. 근데 요거를 보면은 지금 페이지 전체 이제 요 버추얼 메모리 스페이스 같은 경우에 42B이기 때문에 요거 이제 바이트로 이제 하게 되면은 뭐 굉장히 많죠. 예. 2에 이제 30승이 이제 이게 기가고요. 2에 30승이 이제 테라기 때문에 요거 이제 4테라바이트 정도 되는
그런 버추얼 메모리 스페이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하나의 요 2의 15승, 그러니까 사실은 2의 얘가 이제 앞에 있는 2의 15승과 그 다음에 뒤에 이제 레벨 2 페이지가 2의 15승의 이제 그런 엔트리를 이제 가지게 되겠는데, 우리가 이제 계산할 때 얘 하나의 엔트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 플러스 그 페이지 사이즈가 이제 4KB 니까 12빛이 이제 할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15빛이 되니까 얘가 이제 27빛이 이제 할당이 돼가지고 하나가 이제 128바이트, 메가바이트, 128메가바이트요. 128메가바이트의 이제 스페이스를 요 원 레벨 페이지에 하나의 엔트리가 이제 할당이 되게 되는 거고요. 각각의 이제 그 128메가바이트랑 또 그 세컨드 레벨 페이지 테이블이 이제 역시나 생성이 되게 됩니다. 이 같은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끝에서 여기 보면은 이게 6메가바이트, 이거 그다음 코딩력이 겨우 이제 64KB 정도 되기 때문에 레벨 2 같은 경우에는 여기 하나를 이제 커버를 하는 그런 페이지 테이블이 이제 있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레벨 2가 두 개가 이제 생성이 됩니다. 3 레벨 같은 경우에 118메가바이트가 아니라고 했죠. 고쳤어야 되는데. 네. 이 같은 경우는 이제 10 플러스 10 플러스 10 플러스 12에 되는 그런 영역에 대해서 하나 엔트리가 이제 커버를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32 맞죠? 32빛이죠. 32니까 하나의 이제 4GB 영역을 이제 커버를 하게 됩니다. 요 3 레벨 같은 경우에는 레벨 2가 이제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2개, 레벨 3는 3개가 이제 생성이 되게 돼서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이제 리즈너블한 그 페이지 테이블이 이제 리즈너블한 이제 사이즈를 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KB, 8KB, 12KB. 끼케야 그래서 24KB 정도 되기 때문에 뭐 이 정도는 이제 DRAM에서 이제 놓고 뭐 관리를 해도 충분히 이제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4GB 그 사이즈는 사실 너무 이게 비현실적이죠. 아무리 뭐 지금 메모리 사이즈가 크다라고 해도 뭐 대부분 4기가 페이지 테이블 하나가 이제 4GB를 차지한다는 건 이제 말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고요. 어쨌든 이제 그 페이지 테이블을 액세스 하려면은 너무나 이제 많은 사이클이 필요하기 때문에 역시 그거를 이제 그 어떤 데이터를 액세스할 때 사이클이 많이 걸린다. 우리가 그러면은 캐시라는 기법을 캐싱이라는 기법을 사용할 수가 있죠. 뭐 메모리 하이라키에서도 이제 우리가 캐시를 사용을 해가지고 자주 쓰는 데이터는 이제 캐시에 넣어놓고 우리가 빠르게 액세스를 하는 방법을 썼잖아요. 페이지 테이블도 이제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TLB라는 것은 페이지 테이블에 대한 캐시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뭐 대부분의 경우, 많은 경우에는 요 TLB에서 페이지 테이블에 대한 그런 엔트리 정보를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트 레이트가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어쨌든 근데 이제 TLB 미스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어쨌든 페이지 테이블까지 접근을 해야 되고요. 뭐 그럴 경우에는 진짜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퍼포먼스가 낮아지는 그런 뭐 단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액세스를 하게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드렸고, 근데 레벨1 같은 경우에는 그 피지컬 어드레스로 액세스를 해야 되는데 원래는 피지컬 어드레스로 액세스를 하게 되면 TLB를 한번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액세스 레이턴시가 길어지게 되면서 또 이제 퍼포먼스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레벨1 같은 경우는 이제 버추얼 어드레스로 우리가 이제 액세스를 하는 경우도 있다. 많은 경우에 합니다.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했지만 많은 경우에 이제 버추얼 어드레스로 이제 액세스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겠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그 컴퓨터 프로세서에 이제 존재하는 사이드 채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이제 뭐 지금 또 시간이 오래 흘러서 가물가물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이제 그 전에 이제 그 시큐리티 컨셉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을 때 코버트 채널과 이제 사이드 채널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기억나시면 좋겠고요. 뭐 커버트 채널은 보통 우리 한국말로 하면 이게 은닉 채널 보통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 트랜슬레이션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이드 채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이드가 이제 이게 약간 부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 채널 이렇게 이제 뭐 번역을 합니다. 번역을 하지만 뭐, 뭐 사이드 채널이 왜 부채 사이드 그러니까는 이게 한국에서 쓰는 단어 중에 그러니까 터미널로지 중에서 그냥 영어 단어를 그냥 뭐랄까 그대로 번역하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는데요. 사실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살짝 그 의미는 그렇게 약간 뭐 정확한 의미를 이렇게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도 이제 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뭐 커버트 채널, 사이드 채널은 뭐 우리가 이제 은닉 채널 이제 혹은 이제 부채널이라고 이제 부르는 그런 게 이제 해석이 되고요. 그 어떤 것을 뜻하는지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이제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처음에 이제 커버트 채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뭐 커버트 채널도 이제 우선은 어떤 채널이 이제 커버트 채널이 되느냐? 이거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통신을 위해서 오피셜하게 이제 통신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채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뭐 숨겨져 있다라는 거죠. 코버트가 이제 뭐 그런 뜻이긴 한데,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실제적인 통신을 위한 채널이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어떤 걸 예를 들 수 있을까요? 그 그냥 뭐 랜 케이블, 그러니까 인터넷 연결하는 그 랜선, 혹은 뭐 무선 채널도 뭐 어쨌든 그것도 채널이긴데 하니까 뭐 와이파이 채널 아니면은 그 메모리랑 그 프로세서 사이에 데이터를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메모리 채널 혹은 이제 PCI 버스, 뭐 PCI 채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각각의 이제 컴포넌트마다 그 통신을 하기 위한 오피셜한 그런 채널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죠. 뭐 실제로 우리가 그런 오피셜하게 이제 만들어 놓은 그런 채널을 통해서 통신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선은 뭐 코버트 채널이 어떤 건가 우선 요 이그젬플을 이제 볼 텐데요. 뭐 이그젬플을 보면은 뭐 execution timing, power consumption, 그다음에 thermal, 그러니까 열이 이제 발생하는 거 말하는 거죠. 그다음에 electromagnetic emanation, 뭐 이런 것들이 코버트 채널이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러니까는 이제 딱 보시면은 이게 별로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할 만한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데이터가 이제 데이터 통신을 위한 그런 채널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닌데 그게 그런 채널이 아니지만 얘를 통해서 데이터가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데이터를 읽어낼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코버트 채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숨겨진 채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버트가 은닉이라는 뜻이 있다고 했잖아요. 숨겨진 히든. 뭐 그러니까는 실제로 이제 오피셜하게 이제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뭐 어떤 부수적인 역할, 부수적인 어떤 뭐 사이드 이펙트 보통 우리가 말하잖아요. 부작용, 어떤 사이드 이펙트적인 그런 효과 때문에 데이터가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코버트 채널은 좀 더 우리가 이렇게 하면 근데 사이드 채널하고 약간 이제 그 구별이 힘들 때가 있는데요. 보통 이제 코버트 채널과 사이드 채널은 비슷하게 이제 쓰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좀 뭐랄까 그냥 굳이 이제 구별을 하자라고 하면은 코버트 채널, 요 은닉 채널, 요 코버트 채널은 인텐셔널한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이게 이제 뭐냐? 그러니까는
요 코버트 채널을 통해서는 샌더가 있고 채널이니까 데이터 왔다 갔다 하니까 샌더가 있고 리시버가 있잖아요. 예. 요 샌더와 리시버가 있고 요 샌더와 리시버는 intentionally 데이터를 이렇게 보내주는 이때 이제 이용하는 채널이 코버트 채널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오피셜한 채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샌더가 있고 그 다음에 리시버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코버트 채널을 통해서 뭔가 이제 데이터를 유출을 할 때 우리가 이 채널을 코버트 채널, 은닉 채널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설명해 볼 수 있듯이 not designed for a normal communication channel 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피셜한 채널이 아니에요. 네, 그렇지만은 그냥 샌더랑 리시버가 뭐 둘 다 이제 존재를 하고 샌더가 intentionally 그러니까 이게 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intentionally 이렇게 데이터를 유출을 하는 채널을 코버트 채널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예, 그 제가 전에도 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뭐 학교 같은데 이제 그 뭐 개구멍이라고 해가지고 뭐 그냥 담에다가 이제 약간 좀 그냥 뭐 약간 학생들 옛날에는 이제 학교에서 이제 뭐 못 나가게 했을 때도 그냥 개구멍을 통해서 뭐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럴 경우도 있잖아요. 아니면 이제 그러니까 뭐 담장이 있는데 담장을 좀 뭐랄까 좀, 좀 훼손을 시켜놓는다든지 인텐셔널하게 뭐 그 다음에 이제 거기를 통해서 이제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그런 부분들이 약간 이제 코버트 채널 뭐 이런 느낌의 이제 뭐 채널이라고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텐셔널하게 그러니까 오피셜한 통로는 아니에요. 오피셜한 데이터 통로는 아니지만 인텐셔널하게 그 통로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샌더가 리시버에게 데이터를 전달해 줄 경우 이거를 우리가 코버트 채널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역시나 이제 코버트 채널을 통해서 어택이 발생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코버트 채널을 뭐 활용한 어택은 얘는 이제 뭐 샌더랑 리시버가 존재를 해요. 샌더랑 리시버가 이제 존재를 하는데 보통 이제 코버트 채널을 위한 공격에서는 샌더랑 리시버가 동시에 어태커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태커가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어태커가 샌더랑 리시버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코버트 채널을 통해서 샌더를 통해서 데이터를 유출을 시켜서 그것을 이제 리시버가 이제 그 샌더가 유출시킨 데이터를 받는 겁니다. 그때 이제 코버트 채널이 이제 이용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제 얘가 이제 동작을 하느냐? 뭐 컴퓨터에서는 이제 프로세서가 이제 존재를 하죠. 어쨌든 이게 우리가 이제 컴퓨터 시스템이니까 샌더가 이제 뭔가 그 어태커가 샌더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을 시킵니다. 뭔가 이제 돌려요. 그 샌더 어플리케이션 이제 돌리면은 뭔가 이제 그 프로세서에서 스테이트의 변화가 생기겠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파워 컨섬션이다 하게 되면은 뭔가 이제 샌더가 어플리케이션을 막 돌리면은 컴퓨터 프로세서가 더 많은 파워를 이제 소비를 할 수가 있겠죠. 뭐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리시버는 요 파워 컨섬션 부분을 계속 이제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그 파워 컨섬션이 변하는 거를 보고 샌더가 보내주는 데이터를 이제 받는 거예요. 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캐시는 이제 타이밍 채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메모리 하이어라키를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캐시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타이밍 디퍼런스를 만들잖아요. 네,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데이터가 캐시에 있으면은 히시 되고요. 히시 되면은 우리가 이제 그 데이터를 읽어오는데 시간이 적게 들게 됩니다. 데이터가 캐시였고 메모리에 있다. 메인 메모리에 있다. 이게 미스 상태인데 미스 상태라면은
데이터를 읽어오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요 시간이 길어져요. 캐시라는 거 구조 자체가 뭔가 타이밍 디퍼런스를 이제 만들게 되고요. 이 타이밍 디퍼런스를 체크를 해가지고 리시버가 데이터가 뭐다 라고 이제 읽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typical attack process는 센더가 뭔가 어플리케이션을 돌리고 리시버가 코버트 채널을 통해서 그 센더의 어떤 동작에 따른 그 변화, 그게 뭐 그냥 타이밍의 변화도 될 수가 있고, 아니면은 뭐 파워 컨섬션의 변화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컴퓨터에서도 요 전자파 나오잖아요. 일렉트로마그네틱 그 레이가 나올 수 있는데, 그 전자파를 또 매조를 해가지고 뭐 데이터 읽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 옛날 뭐 이런 거가는 이거는 뭐 뒤에 가서 이제 설명드릴 건데, 파워를 통해서도 역시나 파워나 아니면은 그 전자파를 이제 매조를 해서 그 아니면은 컴퓨터 프로세서에서 발생하는 소말, 그러니까는 열을 이제 매조를 해서 데이터를 읽어낼 수도 있다라고 이제 합니다. 뭐 사이드 채널은 역시나 이제 사실은 사이드 채널도 뭐 비슷합니다. 그 보면 여기 이제 처음에 설명이 similar to a covert channel이라고 이제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 example을 보더라도 사실 똑같아요. covert 채널과 그 사이드 채널에서 이제 사용을 한 사이드 채널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 example만 보면은 거의 동일합니다. 예. 근데 이제 차이가 좀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서는 샌더가 어태커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샌더는 빅텀이 돼요. 피해자가 돼요. 예. 그러니까 뭔가 이제 빅텀이 이제 돌면서 뭔가 이제 변화를 이제 일으키게 되면은 그거는 이제 리시버가 이제 존재를 하는데 뭐 리시버는 이제 어태커죠. 얘는 이제 어태커가 되는데 어태커가 이제 그 사이드 채널을 통해서 빅팀이 어떤 가지고 있는 정보를 읽어낼 때 얘가 우리가 이제 그때 이제 사용하는 채널을 우리가 사이드 채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은 커버트 채널하고 이제 약간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용되는 채널은 똑같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example은 뭐 timing of execution, thermal emanation, and the power consumption 뭐 거의 비슷하잖아요. 아까 그 커버트 채널하고 거의 사실 똑같아요. 네,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하나 차이가 있다면은 여기서는 데이터를 그러니까 보내주는 그러니까 데이터를 유출이 되는 그런 인자가 빅텀이에요. 그러니까는 어태커가 이제 샌더가 돼가지고 어떤 채널을 통해서 이 데이터를 유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빅텀이 이제 도는데 빅텀이 돌면서 이제 뭔가 변화가 생기면은 그거를 리시버가 읽어낼 때 이때를 우리가 이제 사이드 채널이라고 이제 이야기됩니다. 그러니까는 사이드 이펙트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뭐 사이드 이펙트도 그냥 우리가 이제 부작용 해가지고 뭔가 이제 나쁜 거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보통 사이드 이펙트 하면 뭐 나쁜 거를 좀 얘기를 하긴 하지만 사실 뭐 그것보다는 뭐 우리가 이제 의도하지 않았던 어떤 효과 그 보통 우리가 이제 사이드 이펙트라고 얘기를 하죠. 사이드 채널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사이드 채널도 뭔가 이제 빅팀이 돌아요. 그 프로세스 안에서 이제 빅팀이 이제 열심히 이제 도는데 어태커는 그 뭐 빅팀이 도는 거를 뭐 그러니까 어태커가 뭔가 이제 이거 돌리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빅팀이 이제 돌아서 이제 발생하는 어떤 부산물, 이게 사이드 이펙트죠. 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용할 수 있죠. 여기서 보면 뭐 타이밍, 뭐 엑스큐션 타임, 그다음에 떠먹, 뭐 파워 컨섬션 이런 것들 변화가 있을 텐데 그거를 그냥 관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시버니까는 그냥 계속 보고 있는 거죠.
그 사이드 채널을 통해서 이제 데이터가 전달이 되는 거를 캐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모니터링 한다는 것이. 네, 그래서 이제 그 데이터를 읽어낼 수 있다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사이드 채널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보통은 우리가 이제 커버트 채널이라고 하면은 뭐 인텐셔널하게 이제 센더랑 리시버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또 이제 컴퓨터 프로세서에서는 뭐 동일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굳이 구별하자면은 사이드 채널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이드 이펙트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빅팀이 돌면서 뭔가 사이드 이펙트를 만들어내면 그거를 이제 딱 보면서 이제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사이드 이펙트가 이제 전달되는 그러니까 데이터가 전달되는 채널을 우리가 사이드 채널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이제 할 수 있으냐? 그럼 결국에는 프로세서의 이제 취약점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어태커가 이제 데이터 공격이라고 하면 사실 데이터를 읽어내는 게 더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뭐 컴퓨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암호화 그 어플리케이션을 많이 돌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AES라든지 아니면 RSA라든지 이런 그 인크립션, 디크립션 이제 어플리케이션 이제 돌리게 되는데 뭐 그때 이제 키를 쓰죠. 그 뭐 개인 퍼블릭 키 아니면은 뭐 프라이빗 키 이런 키를 써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인크립션, 디크립션 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 키가 유출이 된다라고 하면은 뭔가 이제 그 우리 암호화를 하는 그런 효과가 이제 사라지는 거죠. 뭐 이런 키를 공격하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예, 그 사실은 그래서 보통 저희가 연구를 할 때는 그 이런 암호화 라이브러리를 이제 돌리면서 어떻게 하면 이 키를 이제 알아낼 수 있을까? 사이드 채널을 통해서 뭐 이런 연구를 이제 많이 합니다. 뭐 근데 이제 또 보면은 그 우리가 이제 사이드 채널 어택 그런 어택들을 우리가 이제 사이드 채널 어택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사이드 채널 어택이라는 거는 사실은 빅팀과 이제 어태커가 서로 간섭을 할 때, 그러니까 맞물렸을 때 이제 발생을 하게 되고요. 저 여기서 interference라고 얘기했잖아요. 결국에는 이제 그 어쨌든 뭐 이 어태커 이게 이제 사실은 당연한 거긴 한데 어쨌든 이제 어태커가 이제 빅팀에 대해서 뭐 데이터를 읽어온다든지 그다음에 뭐저 얘랑 얘가 두 그 뭐랄까 두 개 이제 서로 다른 그런 플러스 컴퓨터니까는 뭐 사람이라고 하긴 모르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니까는 뭐 사람이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어쨌든 두 개의 다른 그런 뭐랄까 소프트웨어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개가 서로 이제 맞물려서 이제 돌아가면서 공격이 이제 발생한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또 우리가 그런 공격 방식을 또 이제 구별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로지컬한 어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지컬한 어택 이렇게 또 두 가지로 어택을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로지컬은 이제 소프트웨어 온리 어택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지컬 어택이라는 거는 뭔가 이제 피지컬적인 그런 뭔가 기구를 이용해서 어택을 하는 것을 우리가 피지컬 어택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요 로지컬 어택이라는 것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보안 어택, 하드웨어의 그런 취약점을 이용한 보안 어택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이제 이런 방식도 이제 쓸 수는 있지만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보안 어택은 이렇게 로지컬 어택이라고 이제 약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 그럼 하드웨어에서 어떻게 이제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그런 공격을 이제 할 수 있을 거냐? 그 로지컬 어택이라는 거는 그냥 단순하게 또 마이크로 아키텍처럴 피처.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금까지 그 프로세서 구조에 대해서 이제 배웠잖아요. 그것들을 다 이제 마이크로 아키텍처럴 이제 피처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프로세서의 구조적인 어떤 특성을 이용한 공격이 이제 로지컬 어택이 되겠고요. 하드웨어 어택이니까요. 이때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것이 많이 이제 사용하는 그런 example이 이제 타이밍, 이게 이제 가장 많고요. 타이밍 채널이 이제 가장 많고, 또 하나는 이제 뭐 파워 채널이라고 하는데, 이 파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퍼포먼스 카운터를 이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뭐 우선 타이밍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들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제 익스큐션 타임이 기냐 아니면 익스큐션 타임이 짧냐, 이런 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읽어내는 경우가 있어요. 뭐 캐시가 대표적이죠. 캐시는 기본적으로 이제 타이밍 디퍼런스를 만들기 때문에 캐시를 이용해서 캐시의 이제 타이밍 디퍼런스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이제 읽어내는, 유출시키는 그런 어택이 이제 가능합니다.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캐시에서 데이터를 읽어냈을 때 그 타이밍만 매저를 하면 되고요. 사실 그 매저를 하는 명령어, 소프트웨어 명령어들이 뭐 프로세서마다 다 있기 때문에 그 뭐 그런 명령어를 사용을 해서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파워 채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프로세서를 보면은 퍼포먼스 카운터라는 것들이 있는데요. 뭐 인텔이나 AMD 다 있습니다. 암도 있나? 있겠죠? 네. 어쨌든 그 퍼포먼스 카운터는 이제 그 CPU에서 이 CPU가 이제 돌면서 그때 이제 퍼포먼스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그 매트릭들을 이제 계속 이제 매저를 해서 어떤 레지스터에 이제 저장을 시켜 놓게 됩니다. 근데 그 레지스터를 이제 읽어내는 또 이제 명령어들이 있고요. 그 명령어를 써가지고 우리가 이제 실제로 우리 실제 퍼포먼스가 어느 정도 나오는구나, 이거를 이제 알 수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뭐 우리 인텔 CPU나 뭐 AMD CPU 같은 경우에는 뭐 파워 컨섬션이나 아니면 열, 더멀 같은 것도 뭐 중요한 이슈고요. 그다음에 뭐 퍼포먼스, 예를 들어서 뭐 캐시 힛 미스 레이트, 그다음에 뭐 인스트럭션 파워 클락, 뭐 아니면은 뭐 TLB 미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이벤트들을 다 이렇게 그 매저를 하고 있어요. 다 쌓아놓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어떤 특정한 명령어를 통해서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파워 컨섬션하고 그 다음에 이제 템퍼레이처, 그러니까는 각각의 이제 CPU도 또 온도 센서가 있어가지고 현재 온도가 몇 도인지 그런 것도 다 이제 매저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퍼포먼스 카운터를 또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보통 통틀어서 그냥 뭐 파워 채널 보통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이 퍼포먼스 카운터를 통해서 역시나 공격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는 데이터를 읽어내는 거죠. 어떤 식으로든지 이렇게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피지컬 어택은 이제 소프트웨어만 쓰는 것이 아니라 진짜 피지컬한 디바이스를 사용을 해서 뭔가 이제 데이터를 읽어냈을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피지컬 어택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뭐 여기는 똑같은 파워 채널이 있는데 뭐 얘도 얘가 피지컬 어택인가요? 뭐 로지컬 어택인가요? 이렇게 했었는데 요 여기에 있는 그 파워 채널은 그 CPU에 있는 그 퍼포먼스 카운터를 이용을 하는 거고요. 여기 있는 파워 채널은 예를 들어 파워 미터라든지, 그러니까는 컴퓨터가 얼마나 파워를 쓰는지 우리가 또뭐 파워 미터 써가지고 매저할 수 있잖아요. 뭐 이런 것처럼 뭔가 이제 피지컬한 디바이스를 통해서 컴퓨터의 이제 변화를 계속 이제 모니터링 하다가 데이터가 이제 쓰냐, 뭐 어떤 데이터가 이제 이용이 되냐, 이런 것들을 또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파워 채널 이용 공격이 있을 수가 있고요. 이머네이션, 뭔가 이제 프로세서가 내보내는 뭐 예를 들어서 그 전자기파 아니면 더멀도 되겠죠.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변화를 통해서 또 이제 매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네, 좀 옛날에 그
굉장히 이제 심플한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데이터가 0이 들어가느냐 1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사실 뭐 어떤 멀티플라이를 했을 때 멀티플라이 할 때 0이 들어가면 사실 얘 거의 안 해도 되잖아요. 곱하기 0은 0이니까. 근데 이제 뭔가 0이 아닌 넌제로를 하겠네요. 넌제로 숫자가 들어가고 멀티플라이를 하게 되면은 이거 뭔가 컴퓨터가 열심히 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0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컴퓨터가 별로 안 도니까는 파워가 조금 소모가 되고 넌제로 값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멀티플라이 할 때 열심히 돌아야 되니까는 파워가 쑥 올라가고 뭐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읽어내는 것도 가능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도 가능할까는 잘 모르겠는데 워낙 지금은 컴퓨터가 빨리 도니까 이 정도 그래도 뭐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도 그 데이터 읽어내는 게 가능합니다. 뭐 가능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뭐 그 전자기파도 영일 때는 별로 안 도니까는 전자기파가 안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1이 돌 경우는 갑자기 휙 나온다든지 어떤 그 멀티플라이어가 있는 그런 근처에서 뭐 이런 식으로 또 매저를 하기도 했다라고 해요. 참, 뭐 이 정도까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뭐 이런 피지컬한 디바이스를 통해서 또 그 데이터를 읽어낼 수 있다라는 뭐 연구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뭐 이거는 그냥 뭐 그게 아니라 실제로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고 근데 뭐 사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떻게 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은 아니죠. 예, 그냥 이건 뭔가 이제 컴퓨터에다가 그 뭐랄까 실제 디바이스를 뭐 부착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래야 되기 때문에 피지컬한 어택은 뭐 가능은 하지만 사실 뭐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거나 아니면은 뭐 보안적으로 패치를 한다던가 이런 거는 뭐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긴 하는데요. 근데 이제 뭐 만약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는 0일 때도 컴퓨터가 파워를 많이 쓰게 하면은 사실 막을 수는 있죠. 그러니까는 숨기는 거죠. 채널을 숨기는 거죠. 물론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이제 문제가 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뭐 디펜스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피지컬한과 로지컬한 어택은 우리가 이제 어떤 피지컬한 디바이스를 사용을 하느냐 아니냐 이런 거에 따라서 구분이 된다라고 이제 할 수 있겠고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될 것이냐,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될 것이냐라고 이제 할 수 있을 때 그 문제가 되는 부분은 그래서 shared resource 그러니까는 그 다음에 여기 뭐 means of modulating the channel이라고 했는데 역시나 이제 뭐 execution time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state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선 뭐 shared resource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뭐 소프트웨어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많죠, 사실은. 네, 그렇지만 이제 하드웨어에서도 서로 쉐어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뭐 대표적으로 메모리죠. 혹은 쉐어드 캐시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서로 쉐어가 되는 그런 하드웨어 리소스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프로세스 보면은 레벨 1과 레벨 2 캐시는 얘는 이제 프라이빗 캐시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코어가 있으면은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가 쓰는 칩은 여러 개의 코어가 있고요. 그 하나의 칩 안에 여러 개의 코어가 있는데 이 코어는 이제 하나의 인디펜던트 프로세서라고 이제 보면 됩니다. 뭐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레벨 1과 레벨 2 캐시는 코어가 그냥 자기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는 그래서 이 캐시를 프라이빗 캐시라고 불러요. 이 레벨 3 캐시 같은 경우에는 밖에 이렇게 그러니까는 칩 안에 있긴 하지만 코어 밖에
이렇게 크게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레벨 3 캐시 같은 경우에는 요 다른 코어가 서로 쉐어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인터피어런스가 서로 간섭이 발생하기 쉬운 장소고요. 그래서 쉐어드 리소스를 통한 공격이 많이 이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소프트웨어에서도 쉐어드 라이브러리가 공격에 타겟이 많이 갈 때가 있잖아요. 예. 어쨌든 하드웨어에서도 이제 쉐어드 리소스가 서로 쉐어되는 리소스가 서로 이제 공격의 타겟이 될 때가 많이 있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사이드 채널로 이제 이용할 수 있는 거가 fast and slow execution, 타이밍의 디퍼런스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state, 펑셔널 유즈의 state. 그래서 지금 그런 여러 가지가 이제 사이드 채널로 작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프로세서에서 어떤 영역이, 어떤 디바이스가 그 사이드 채널 혹은 코버트 채널이 이제 될 수 있을 것이냐,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이 이제 사실 저희가 이제 컴퓨터 구조를 열심히 이제 그 공부를 한 거는 이 컴퓨터 안에 그 프로세서 안에서의 그 사이드 채널이 어떻게 형성될 수 있느냐 이런 거를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예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한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 보면은 여기까지가 이제 프로세서 영역이고요. 뭐 그냥 좀 이렇게 좀 구분해서 얘기를 하면은 요 밑에 부분은 이제 메모리 하이어키라고 메모리 서브 시스템이라고 보통 우리가 부르는데 메모리 시스템 혹은 메모리 서브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메모리 하이어키예요. 여기는 이제 프로세서고요. 여기 이제 뭐 파이프라인처럼 이제 좀 그려놓긴 했지만 보통 우리가 인스트럭션이 이제 수행이 되는 단계를 5단계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5단계 배웠죠. 그래서 뭐 인스트럭션 패치 단계, 인스트럭션 디코딩 단계, execution 단계, 메모리 단계, write back 단계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메모리를 액세스를 하는 부분은 인스트럭션 패치. 이거는 이제 인스트럭션 메모리를 액세스를 하기 때문에 인스트럭션 패치 부분과 그다음에 데이터 메모리를 액세스를 하는 요 메모리 스테이지. 그러니까 얘는 이제 DMM을 액세스를 하기 때문에 이 두 개가 이제 메모리랑 관련이 돼 있는 어떤 그 프로세서 영역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부분이 이런 아까 말했듯이 첫 번째는 shared 리소스, 두 번째는 그 타이밍 혹은 state change. 자, 그러면은 프로세서에서 어떤 부분이 이제 shared 리소스가 될 수 있고 어떤 부분이 타이밍 체인지를 만들거나 아니면 스테이트 체인지를 만들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뭐 열심히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물론 이제 인스트럭션 패치 부분을 이제 보게 되면은 인스트럭션 패치 부분에는 브랜치 프레딕터가 있습니다. 그 우리가 이제 아웃 오브 오더 프로세서 플러스 스페큘레이션 익스큐션을 이제 할 때 이제 배웠지만 브랜치 프레딕션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성능이 좋아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브랜치 프레딕션의 이제 결과에 따라서 성능이 좋아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성능이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거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스페큘레이티브 엑스큐션을 이제 쓰게 되면은 그 브랜치 프레딕션의 그 프레딕션 결과에 따라서 내가 어떤 패스를 실행할 거냐, 어떤 인스트럭션을 실행을 할 거냐 이런 것들이 다 결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실행을 한 다음에 브랜치 프레딕션 결과가 틀렸다고 하면은 미스가 났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다시 롤백을 해야 돼요. 롤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퍼포먼스가 떨어지게 됩니다. 왜냐면 대신 한번 실행을 했는데 그거 다시 캔슬 다 시키고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서 다시 실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브랜치 프레딕터의 결과 힛이냐 미스냐 이런 결과에 따라서 어떨 때는 퍼포먼스가 약간은 엑스큐션 타임이 짧아질 수가 있고요. 퍼포먼스가 좋아지는 거죠. 어쩔 때는 퍼포먼스가 나빠질 수가 있어요. 엑스큐션 타임이 길어져요. 그 때문에 브랜치 프레딕터의 힛 미스 결과 때문에 이걸 통해서 우리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컴퓨터 프로세서는 아까 말했듯이 그냥 블락박스예요. 컴퓨터 프로세서에서 의도된 채널은 소프트웨어가 들어오는 인스트럭션이 들어와서 의도된 채널은 레지스터 파일과 사실은 메모리입니다. 이 두 개를 바꿔줘요. 그 나머지 것은 다 사이드 채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도된 변화가 그러니까 의도된 변화가 아니라 그냥 컴퓨터 프로세스 자체가 만들어낸 변화이기 때문에 얘는 이제 소프트웨어는 별로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보통 우리가 이제 의도하지 않았던 이런 변화를 통해서 데이터를 읽어낼 수가 있고 뭔가 상태를 읽어낼 수가 있고 그럴 때에 얘네들이 이제 사이드 채널로 이제 작동할 수가 있는 거죠. 아까 말했듯이 브랜치 프로젝터는 뭐 레지스터 파일과 메모리랑은 상관이 없어요. 당연하죠. 브랜치 프로젝터가 뭐 힛이 났다, 미스가 났다라고 해서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결과가 달라진다. 달라지면 큰일 납니다. 네, 달라지면 큰일 나요. 브랜치 프레딕터의 힛 미스에 따라서 소프트웨어 결과는 변하는 게 없어요. 단지 변하는 게 있다라고 하면은 얘가 빨리 뭐 끝나느냐 아니면 뭐 늦게 끝나느냐 이 두 개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요거를 통해서 뭔가 데이터를 읽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뭐 최소한 우리는 힛 미스 브랜치 프레딕션이 힛이 났냐 아니면 미스가 났냐 그 정도는 뭐 알아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일단 그거를 통해서 뭔가 이제 빅팀의 데이터를 읽어낼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건 유추죠. 근데 유추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얘가 이제 뭔가 어태커가 사용할 수 있는 사이드 채널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프로세스 내부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브랜치 프레딕터 있고 그 다음에 엑스큐션 단계에서 플로팅 포인트 유닛이냐 아리스메틱 로직 유닛 ALU 인티저 유닛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좀 타이밍이 바꿔질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어떤 걸 뜻하느냐 그 인스트럭션이 이제 플로팅 포인트 인스트럭션이 이제 수행이 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인티저 인스트럭션이 이제 수행이 될 때가 있죠. 근데 뭐 아시다시피 플로팅 포인트는 데이터는 뭐 인티저 데이터에 비해서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플로팅 포인트 유닛은 좀 더 이제 사이즈도 크고요.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레이턴시가 깁니다. 그러니까는 얘는 우리가 어떤 소프트웨어에 완전 매저할 수 있는 그런 클루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가 실행이 되는 뭔가 차이점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소프트웨어의 그 execution 타임을 매저를 했을 때 뭔가 이제 길어진다. execution 타임이 길어진다. 그러면 얘가 플로팅 포인트를 썼구나. 아니면은 뭔가 매저를 했는데 얘가 짧아요. 그럼 얘는 플로팅 포인트 유닛을 안 썼구나. 뭐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그냥 토이라는 약간 말도 안 될 수 있지만 그냥 어떤 뭐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했을 때 if a equal 0를 체크를 하고 a가 0면은 뭔가 플로팅 포인트 유닛을 엄청나게 써요. 그 다음에 else 아니면은 그냥 뭔가 인티저 유닛만
쓰다가 끝나요. 이런 프로그램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는 엑스큐션 타임을 메저를 하면은 A가 0이었네? 아니면은 뭐 A가 0이 아니었네? 이런 데이터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뭐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뭔가 A의 결과에 따라서 쓰이는 그 유닛이 달라지고 그냥 이제 쓰이는 유닛이 그 엑스큐션 유닛이 달라지면 그 레이턴시 차이가 이제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 레이턴시 차이를 가지고서 우리는 A가 뭐지? 라고 알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뭐 지로냐 넌지로냐 이 정도 알 수 있긴 하지만 뭐 이런 경우에도 뭔가 전체의 어떤 데이터를 뭐 읽어낼 수 있는 클루가 될 수도 있기도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사이드 채널이 동작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뭐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그 프로세서는 A가 뭐지? 얘를 이렇게 뭐 유출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뭐 그거를 이제 알려주기 위한 채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 오피셜한 채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단지 그 엑스큐션 타임의 차이를 봄으로써 우리가 A라는 거가 뭐지? 최소한 지로냐 아니냐 이 정도는 알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그 프로그램은 사실은 소프트웨어는 뭐 아까 말했듯이 전에도 말했듯이 소프트웨어는 그냥 레지스터 파일하고 메모리만 변화시키면 돼요. 타이밍은 몰라요. 신경 안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if a equal 0 해서 플로팅 포인트 유닛 하고 else 그다음에 아무거나 그뭐 인티저 유닛 이렇게 쓴다라고 해도 소프트웨어를 짜는 사람은 뭐 플로팅 포인트 유닛을 왕창 쓰나 뭐 그냥 인티저 쓰나 똑같은 타이밍에서 끝나려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 뭐 소프트웨어 하는 사람이 뭔가 물론 이제 퍼포먼스가 중요하긴 하지만 뭐 이런 식으로 뭔가 그 타이밍을 다 고려를 해서 그 프로그래밍을 하진 않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지만은 뭔가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하드웨어적인 어떤 피처 때문에 우리가 얘를 읽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사이드 채널이 이제 동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프로세서는 뭐 여기서 예를 들 수 있는 거는 이제 브랜치 프레딕터 아니면은 뭐 이런 플로팅 포인트 유닛 이 정도를 이제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메모리 서브 시스템으로 가면은 사실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캐시는 타이밍 차이를 만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캐시는 기본적으로 이제 어 뭔가 이제 데이터를 이제 유출시킬 수 있는 사이드 채널로 이제 동작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뭐 프리패처라든지 코어런스 버스, 그 다음에 메모리 컨트롤러 역시나 다 이제 그 그 타이밍 디퍼런스를 뭐 만들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여기 이 부분은 이제 좀 뒤에 가서 좀 자세하게 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 프로세서 내부보다는 이쪽이 문제가 돼요. 이쪽이 이제 큰 문제로 이제 사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캐시라는 기본적으로 캐시, TLB, 그 다음에 여기서 쓰이는 뭐 프리패처 이런 것들은 다 컴퓨터에 이제 퍼포먼스를 위해서 이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타이밍 디퍼런스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이거는 어쩔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뭐 타이밍과 이제 파워 사이드 채널은 뭐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엑스큐션 타임의 차이를 이게 이제 가장 크고요. 엑스큐션 타임을 모니터링해서 데이터를 알아낸다. 이런 부분이 이제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인스트럭션에 따른 파워 컨섬션. 뭐 이것도 우리가 이제 그 퍼포먼스 카운터를 이용을 하면은 뭐 읽을 수는 있긴 하겠지만 뭐 그렇게 이제 레졸루션이 높거나 이렇게는 쉽진 않겠죠. 레졸루션도 이제 중요하고 뭐 여러 가지 중요하긴 한데 뭐좀 이제 타이밍 같은 경우에는 그냥 명령을 써가지고 읽어낼 수 있기 때문에 타이밍이 훨씬 많이 그 레졸루션도 높고 그다음에 우리 어태커가 이제 자주 쓸 수 있는 그런 사이드 채널이 이제 됩니다. 또 하나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컨텐션이에요. 요두 개는 이제 아까 설명을 좀 드렸고요. 컨텐션이라는 건 뭐냐? 뭔가 하드웨어가 있는데 하드웨어가 쉐어가 되게 되면은 뭐 A라는 것가 있고 B가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이 하드웨어가 이제 쉐어가 될 경우에는 그 하드웨어 리소스를 A와 B에 서로 이제 나눠주게 됩니다. 물론 이제 하드웨어는 이제 하나이기 때문에 얘를 뭐 이제 잘라서 나눠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A한테 먼저 뭐 10초를 준 다음에 B한테 뭐 10초 주고 다시 A한테 10초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드웨어의 리소스를 이제 서로 이제 테이크 턴 하면서 나눠주는 거죠. 테이크 턴즈 하면서. 컨텐션이라는 건 뭐냐면은 하드웨어가 막 비지할 때가 있어요. 막 A가 막 리퀘스트를 막 여기 이제 날려가지고 여기 뭐 보통 이제 하드웨어는 이제 Q라는 것이 있고 그 리퀘스트가 이제 요 Q에 쌓였다가 얘가 이제 처리할 수 있으면은 이제 뭔가 처리할 수 있게 되면은 요 Q에서 이제 하나씩 리퀘스트를 이제 읽어내면서 리퀘스트를 이제 처리를 하게 되는데 컨텐션은 요 Q에 이제 리퀘스트가 이제 많이 쌓여 있는 그래서 얘가 이제 비지한 상태가 계속되는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컨텐션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될 수 있느냐? 여가 이제 쉐어드잖아요. 그럼 우리는 뭘 알 수 있느냐? A가 있고 여기 B가 있는데 A가 뭔가 리퀘스트를 여기 왕창 넣어놔요. 근데 이제 B가 이 하드웨어를 쓰려고 이제 하고 있잖아요. 근데 뭔가 이제 여기 많이 넣어놨으니까는 B는 계속 기다려야 되는 거죠. 이게 왜 문제가 되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뭔가 이제 B가 막 돌다가 기다려요. 응? B가 뭔가 수행이 되다가 막 기다리는데 그러면은 B가 이 하드웨어를 이제 쓰려고 하고 있구나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또 왜 문제가 되죠? 아까처럼 B가 돼 있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C equal 0면은 이 하드웨어를 쓰는 연산 뭐 예를 들어서 스퀘어 루트를 막 한다. 근데 스퀘어 루트를 얘가 막 계속 쓰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막혀 있어요. 그럼 얘는 계속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C가 0이네?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공격도 가능합니다. 이거는 뭐 하드웨어가 이제 쉐어가 되니까 쉐어가 되는 하드웨어에서 하드웨어 컨텐션을 이용을 해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죠. 네, 이렇게도 이제 할 수 있고 뭐 프로텍션 유닛 아까 설명드렸고요. 피지컬 이미네이션 이것도 이제 피지컬 디바이스를 통해서 뭔가 마그네틱 그 전자기파를 읽어낸다던가 뭐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다라고 했죠. 요게 이제 또 그죠. 메모리 하이어라키. 메모리 하이어라키는 기본적으로 슬로우 하면 패스트 요게 이제 동작을 하는 대표적인 그 그러니까 시스템이고요. 컴퓨터 프로세서 안에서 메모리 하이어라키를 이용한 공격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보통은 그래서 얘가 문제가 돼요. 얘를 통해서 이제 보통 공격이 이제 설계가 되고 또 그거에서 이 메모리 하이어라키에 있는 그런 사이드 채널을 통해서
그 데이터를 이제 읽어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배열이 그 각각의 이제 사이드 채널에 대해서 좀 더 인덱스하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슬라이드인데요. 또 베어리블 엑스큐션 타임 같은 경우는 아까 예를 들었듯이 플로팅 포인트 유닛과 ALU를 쓰는 경우에 우리가 이제 플로팅 포인트 유닛을 쓰면은 얘가 이제 실행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러면은 플로팅 포인트 유닛을 쓰는 패스가 실행이 됐구나 알 수 있고, 만약 그쪽 패스로 들어가는 어떤 컨디션이 뭐 C equal 0 이런 것처럼 어떤 데이터를 이제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데이터에 대한 컨디션에 따라 이제 나눠진다라고 하면은 뭐 그러면은 이거는 예, 플로팅 포인트 유닛으로 그냥 execution 타임을 이제 매저를 해가지고 C를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 그 디펜스를 할 수 있을까? 공격이 이제 가능하다는 거 우리가 이제 배웠잖아요. 자, 그럼 얘는 이제 사이드 채널이 형성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이 엑스큐션 유닛을 보게 되면은 타이밍 디퍼런스 때문에 이제 사이드 채널이 이제 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얘를 어떻게 디펜스를 하면 될까요? How to defense? 그 가장 좋은 방법은 타이밍 디퍼런스를 없애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ALU, 요 인티저 ALU도 인티저 ALU의 레이턴시를 플로팅 포인트 유닛의 레이턴시랑 똑같이 만들면 됩니다. 그 우리가 프로세서를 설계를 할 때 뭐 이렇게 설계를 할 수도 있죠. 그 뭐 얘의 레이턴시를 그냥 강제적으로 이제 길게 만들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이 문제가 뭐죠? 퍼포먼스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인티저 우리가 레이턴시 이제 뭐 중요한 것이 어쨌든 우리가 빨리 뭔가 계산하려고 그래서 인티저 인스트럭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냥 인티저 유닛 아주 심플한 인티저 유닛을 이제 이용을 해가지고 빠르게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인티저 유닛의 딜레이를 플로팅 포인트 유닛하고 똑같이 만들어 버린다. 컴퓨터가 엄청나게 늦어지겠죠. 그러니까 디펜스는 할 수 있는데 뭐가 문제가 된다? 퍼포먼스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사실은 어 그러니까 보안을 이제 고려한 설계를 우리가 할 경우에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퍼포먼스예요. 컴퓨터에서 이제 타이밍 디퍼런스가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 퍼포먼스를 우리가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런 타이밍 디퍼런스를 만들어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캐시고요. 여기서도 뭐 인티저 유닛 같은 경우에는 빨리 계산을 끝낼 수가 있는데 굳이 이제 플로팅 포인트 유닛의 레이턴시랑 맞춰버린다. 뭐 가능은 하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뭔가 이제 뭐 시큐한 좀 더 이제 보안에 이제 강한 프로세서를 이제 뭐 만들 수도 있긴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퍼포먼스가 굉장히 낮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거가 처음에 이제 스펙터가 이제 발견이 됐을 때 스펙터 같은 경우에는 스페큘레이티브 엑스큐션을 이용한 공격이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아웃 오브 보드 프로세싱을 디세이블 시키면 돼요.
디세이블 시키면은 진짜 컴퓨터가 아주 기어갈 겁니다. 그런 문제점이 이제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그 스펙터를 그 스펙터가 해결된 프로세서가 아직까지 안 나오는 이유가 우리가 스페큘레이티브 엑스큐션을 디세이블 시킬 수가 없으니까 그 문제가 되는 거고요. 어, 그리고 한 타이밍 디퍼런스 때문에 이제 사이드 채널이 형성이 되고 그게 문제가 된다고 하면은 사실은 가장 좋은 방법은 타이밍 디퍼런스를 없애버리면 되는데 그 없애버리게 되게 되면은 퍼포먼스 문제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퍼포먼스를 고려를 한 그런 솔루션이 나와야 되는 것이 이제 가장 큰 문제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넌센스라고 제가 써놨는데 진짜 넌센스예요. 타이밍 디퍼런스가 문제가 되니까는 그러면은 얘를 똑같이 타이밍을 만들어 버리면 되겠네. 그러면은 이제 퍼포먼스가 엄청나게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도 이 프로세서는 사지 않을 겁니다. 너무 느리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이제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제 펑셔널 유닛의 컨텐션인데요. 도대체 이제 얘가 왜 문제가 될 수 있느냐? 멀티 트레딩 때문에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 인텔의 잠시만요. 네, 죄송합니다. 그 인텔의 하이퍼 트레딩이라고 들어보셨죠? 인텔 하이퍼 트레딩 여기 있네요. 인텔의 하이퍼 트레딩 이제 광고를 보게 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i5 요새 또 막 인텔이 막 바꿔가지고 좀 다를 수 있는데 뭐 i5 코어 같은 경우를 보면은 뭐 피지컬 코어는 4개인데 로지컬 코어는 8개입니다. 이렇게 광고를 한 적이 있어요. 이게 뭐냐? 실제 코어 개수는 4개입니다. 여기 항상 피지컬은 여기 이제 리얼이라는 건데요. 예, 실제 코어 개수는 4개지만 스레드가 요 하나의 코어 안에서 동시에 이제 쉐어를 하면서 펑셔널 유닛을 이제 막 쉐어를 하면서 돌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이제 멀티 트레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코어에서 여러 개의 이제 트레드가 동시에 이제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문제는 아니죠. 이거 좋아요. 실제로 코어 개수는 4개지만은 여기 보면은 하드웨어 오버는 6%밖에 안 돼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코어 4개를 가지고서 트레드 8개를 동시에 돌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퍼포먼스는 그냥 8 피지컬 코어보다는 떨어지긴 하겠지만 뭐 그래도 뭐 동시에 이제 런치해가지고 돌릴 수가 있고 또 이제 얘가 뭐 그냥 덤하게 그냥 뭐 어떤 네가 50% 쓰고 네가 50% 써. 뭐 이런 식으로 도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그 어쨌든 트레이드가 이제 돌다 보면은 그 캐시 미스 만나면은 기다려야 되잖아요. 데이터 올 때까지. 그때 이제 체인지해서 다시 돌려줄 수도 있고 그때 이제 다른 트레드가 미스를 이제 만나지 않으면 뭔가 인스트럭션이 있다라고 하면은 계속 또 돌려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잘 돕니다. 그러니까는 물론 이제 피지컬 코어 개수가 떨어지니까는 피지컬 코어 8개 있을 때보다는 성능은 떨어지지만 그래도 꽤 성능이 잘 나와요. 근데 이제 이 우리가 이제 그 멀티트레딩을 이제 쓰게 될 경우에는 펑셔널 유닛을 이제 쉐어를 하게 되는데 아, 이때 이제 그런 컨텐션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컨텐션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하나의 어떤 A라는 프로세스가 그, 그 펑셔널 유닛을 이제 계속 이용을 하고 있을 때, 빚이 있을 때, 만약 B가 이제 뭔가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아 B는 이 펑셔널 유닛을 이용을 하는구나. 그 다음에 B에서의 어떤 부분이 이 펑셔널 유닛을 이용하는 어떤 특수한 코드가 있다라고 했을 때 아 이 코드 부분이 실행이 됐구나 알 수 있다라는 거죠. GPU 같은 경우에는 사실 CPU랑 구조가 굉장히 다른데요. GPU는 그 스레드가 거의 1000개 이상이 한꺼번에 돌게 됩니다. 물론 GPU에서는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 스레드 부분보다는 어,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현재는 이제 여러 개의 커널을 동시에 돌리는 그런 시도를 이제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게 되면은 이제 그 GPU 안에 있는 하드웨어를 서로 그 여러 개의 커널이 서로 이제 쉐어하면서 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컨텐션, 그 펑셔널 유닛 컨텐션이 이제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멀티 트레딩도 역시나 그 어태커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이드 채널을 형성시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럼 멀티 트레딩 끄면 되겠네요. 예. 근데 이제 인텔의 하이퍼 트레딩이나 이런 기능들이 뭐 말씀드렸듯이 좀 좋습니다. 물론 이제 피지컬 코어 개수가 많으면은 그게 제일 좋긴 하겠지만 예, 하드웨어는 소중하니까 우리가 하드웨어 어쨌든 큰 코어를 쓰기보다는 여러 개의 코어를 넣기보다는 코어 개수를 줄이면서 그 요 다이 사이즈라고 하는데 칩 사이즈를 이제 작게 만들면은 그만큼 이제 싼 CPU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역시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 아키텍처럴 스테이트가 변화할 경우에도 역시나 이제 우리가 그거를 읽어낼 수 있는 경우가 이제 생깁니다. 보통 이제 마이크로 아키텍처 스테이트는 우리가 이제 요게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스페큘레이티브 엑스큐션인데요. 요 스페큘레이티브 엑스큐션은 여기 갔다가 브랜치를 만나면은 브랜치 프레딕션의 결과에 따라서 뭔가 이제 실행을 시키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얘가 이제 미스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브랜치 프레딕션이 미스가 나게 되면은 얘를 다시 롤백을 하고 다시 이런 다른 패스로 가게 됩니다. 뭐 대부분의 경우에는 뭐 대부분의 경우가 아니라 이렇게 이제 스페큘레이티브 엑스큐션이 미스가 됐을 때 아키텍처럴 스테이트는 무조건 롤백을 해줘야 돼요. 아키텍처럴 스테이트가 변하면 됩니다. 안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이 마이크로 아키텍처럴 스테이트예요. 이게 뭐냐? 이 아키텍처럴 스테이트는 무슨 말하냐? 이거는 레지스터 파일하고 메모리를 말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스트럭션이 수행이 되면은 레지스터 파일과 메모리에 있는 컨텐츠가 바뀌어요. 요거는 항상 정확해야 돼요. 얘가 이제 서로 다른 결과가 프로세서마다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온다. 이거 엄청 큰일이죠. 예, 아주 큰일이 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냥 정확합니다. 롤백을 하면은 여기에서 이제 썼던 뭐 레지스터 파일이나 메모리 정보들은 다 이제 캔슬되고 다시 새로운 요 패스에 그러니까 올바른 패스에 있는 인스트럭션이 수행이 되면서 뭐 레지스터 파일과 이제 메모리를 이제 바꾸게 됩니다. 그런데 마이크로 아키텍처럴 스테이트는 달라요. 얘는 정확해야 되지만 얘는 그냥 놔둬도 it's not harmful입니다. 마이크로 아키텍처럴 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성능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얘는 뭐 있으면 좋고, 그러니까 잘 되면은 성능에 좋은 거고, 뭐 잘 안 되더라도 얘는 뭐 성능만 좀 나빠질 뿐, 요 소프트웨어가 실행되는 결과는 바뀌지 않아요. 결과라는 건 레지스터 파일과 메모리를 말한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요 스페큘레이션이 이제 페일 되더라도 아키텍처럴 스테이트는 모조리 롤백을 하지만 마이크로 아키텍처럴 스테이트는 그냥 놔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롤백 하려면은 그것도 이제 에너지 소비하고 뭐, 뭐 여러 가지 괜히 그러니까는 이게 뭐 손해는 될 수 있지만 이게 뭐 유해한 건 아니니까는 함풀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남겨둘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남겨둘 경우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이 남겨진 어떤 결과를 통해서 어태커가 데이터를 읽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역시나 가장 대표적인 거는 스펙터. 그럼 스펙터는 이제 캐시 타이밍 사이드 채널을 이용하긴 하지만 캐시 스펙터가 이제 그 타이밍, 그 뭔가 이제 공격을 할 때 이 스페큘레이티브 엑스큐션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롤백이 되지만 캐시는 롤백이 안 되기 때문에 캐시에 남아있는 그런 흔적들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읽어내요. 예, 또 뭐 브랜치 프레딕터 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뭐 롤백을 얘는 이제 아키텍처럴 스테이트가 아니기 때문에 마이크로 아키텍처럴 스테이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남겨둬요. 뭐 그렇기 때문에 브랜치 프레딕터 스테이트를 이제 좀 우리가 디코딩을 해가지고 얘가 이제 뭐 잘 수행이 됐는지 아닌지 이제 그 전에는 어떻게 이제 뭐 히스토리가 이제 결정이 돼 있는지 이런 것들을 유추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뭐 그대로 읽을 수는 없긴 하겠지만 유추는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도 이제 사이드 채널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스테이트 4 펑셔널 유닛, 뭔가 스테이트를 가지고 있는 펑셔널 유닛 같은 경우에는 롤백이 안 되니까는 걔를 이제 이용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읽어낼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메모리 부분은 좀 다음에 해야겠네요. 어,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그 프로세서 내부의 이제 사이드 채널에 대해서 이제 좀 이야기를 했고요. 우선은 요 프로세서, 뭐 대부분 많은 경우에는 요 캐시나 이제 메모리 서브 시스템이 문제가 되지만 요 프로세서 내부의 이제 사이드 채널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제 다뤄봤습니다. 예, 사실은 그렇게 이제 이게 와닿지 않을 수가 있는데요. 예, 왜냐면은 도대체 이런 것까지 막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뭐 저도 막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도대체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뭐 그렇긴 한데 분명히 이제 뭐, 뭐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얘네들이 이제 사이드 채널로서 이제 동작을 할 수가 있고 또 어태커들은 이 사이드 채널을 이용해서 공격이 가능해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디펜스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사실은 공격하는 방법을 알면 디펜스는 또 역시나 우리가 이제 고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드렸듯이 요 엑스큐션 타이밍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디펜스는 타이밍을 똑같이 만들면 돼요. 뭐가 문제다? 퍼포먼스. 예, 우리는 하드웨어를 설계를 할 때는 퍼포먼스가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퍼포먼스도 역시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복잡해요. 그래서 예, 복잡하긴 한데 예, 어쨌든 이런 것들이 이제 사이드 채널이 될 수 있다. 예,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드 채널을 이해를 하려면은 구조적인 이해가 우선 필요하고요. 예, 그래서 제가 그런 아키텍처 그 아키텍처 구조에 대한 거를 이전에 이제 조금 이렇게 공부를 한 겁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혹시 뭐 질문 있나요? 네, 질문 없으시면 뭐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